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청년가족문화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완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낯설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문화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문화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전쟁에 관련된 개념과 정의부터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전쟁이란 또는 문화충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문화전쟁은 1991년에 미국의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출판한 책인 Culture Wars라는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미국의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차이의 서로 간의 차이와 그 갈등을 다룬 데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사실 문화전쟁이란 말이 91년에 시작됐지 사실 전쟁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그 용어를 쓰게 됐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전쟁이라는 얘기를 의미는 다르지만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여러분 다 많이 아시지만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태리의 그 공산주의 창시자로 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기동전 진지전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이 그 진지전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꼭 아셨으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 번째, 문화 마르크스주의, 칼처럴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하고 그거는 사실은 이른바 문화전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마르크스 집단의 총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족, 성분, 성별, 인종, 문화적 정체성을 다루는 그런 공산주의 집단의 전체적인 그런 성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문화전쟁이라고 부를 때까지 도대체 우리나라의 문화좌파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전쟁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1925년에 카프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그 독립운동과 좌익 세력의 운동이 혼재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다가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1946년에 조선공산당이 주도하여 남한의 29개 자익단체가 민전, 즉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1980, 90년대 우리나라 그 좌파 진영도 영화와 문학 쪽이 주도하는데 이때부터도 벌써 대표적인 문화예술 단체를 꼽는다면 조선영화동맹과 조선문학가동맹이었었습니다. 이 세력들은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이 공산 좌익에 대한 그 척결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했고 세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1961년 정도까지는 안보의식이나 그런 반공에 대한 개념이 워낙 전쟁 후에 후유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런 좌파 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숨어있고 준동을 못하다가 1961년 이후 4.19와 5.16을 거친 61년 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남 공작을 무장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 전환하여 대남한 문화 침투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부에 분열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민중문화운동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대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수적 지식체계와 문화를 대체하여 어떤 지적이라거나 도덕적 우위를 갖는 그런 신개념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이 주시해야 될 게, 저도 이번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76년 8월에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습니다. 그 교시의 내용이 바로 이 문화에 대한 투쟁과 연결돼 있어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 김일성이 직접 대한항 공작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문화를 점령하라는 비밀 교시를 내렸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종북자익 세력들이, 감춰져 있던 종북자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기에 벌써 돌입을 했고, 자주 평화, 민주, 민족, 통일, 진보 같은 언뜻 듣기에 젊은 세대들한테 새로운 개념이고 진보적인 개념 같은 그런 용어와 이념 전쟁을 통하여 이른바 우리나라의 386 세대들의 의식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런 교시의 결과가 점점 나타나서 그 전까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공고하게 구축되던 우리나라의 이념과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런 좌파 문화 권력은 급기야 1980년에 민주화 항쟁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대세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 말에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기존의 기동전의 효과가 사라지자 종북자익 세력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기동전 진지론 이론 중에서 이때부터 진지 구축에 나서서 그 첫 타겟을 문화예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군사 보수 정권까지, 노태우 정권까지 그런 일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른바 새로 이루어진 김영삼 대통령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까지 간략하게 그 6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민주화의 대가로 종북자익 세력들이 각 분야의 진지에 침투를 하게 되어서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역사계, 문화계, 정치계, 연예계, 그런 스포츠계까지 이들이 성공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념 잡지에서 1994년에 이미 우리들의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아시다시피 종북 자익 세력이 주류 제도권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고 합법화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교조의 작용한 프레임을 짰고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그 건국 부정,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왜곡, 국군 부정, 6.25의 양비론적 입장, 북한 체제 옹호, 반미와 반일 정서 등이 팽배하게 됐고,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반정부 시위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그 문화전쟁의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하면은 영화계를 들 수 있는데, 알려진 대로 당시 배우 문성근과 명계남을 중심으로 충무로 포럼이라는 데서 이런 영화들이 기존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영화계의 좌파 권력을 공고히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영화법을 영화진흥법 체제로 바뀌었고,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또 공연일위원회를 영상등급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이때부터 한국 영화계는 민주의 삼민주의 프레임이 집중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제작해서 대한민국 영화계가 급격히 좌경화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2008년에는 이미 확고해진 그런 좌파 문화 권력의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단지 그 전까지 그런 단체나 이런 이념적으로 하던 것을 아예 문화정책 표적을 지원군과 기관을 장악해서 이런 좌파 문화 세력들이 새로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것을 출범해서 거기를 통해서 자금을 콘출하고 문화계를 좌지우지하게 됐고, 코드 인사를 통해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설사 좌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금전적인 문제와 그런 제도적인 문제로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좌파 세력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노무현 정권 때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총이 있었습니다. 예총은 38만 명의 회원이었고 2006년에는 그러고 그 당시 민해총 새로 만들어진 좌파 문화 세력들의 단체인 민해총은 10만 명이었었는데 2000년에는 2억 5천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던 것이 2006년에는 22억이라는 돈을 받게 됐고 거꾸로 예총은 점점 지원을 감소하여 2006년에는 19억으로 규모가 훨씬 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총이 새로 생긴 민해총보다 돈을 작게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울어진 문화예술계의 군형을 맞춰보려고 기관장들을 많이 교체했고 예를 들어서 한혜종이라거나 무슨 기관들의 대표들을 교체했는데 문제는 지휘관만 바뀐다고 해서 아래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좌파 세력까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조직 안에서 좌익 세력이 힘을 모아서 지휘관을 내쫓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리스트란 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전 정권에서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도 이른바 자유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자기 역할을 못하는 그런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그 흐름을 반전시키라고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역효과가 일어나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새로 생긴 어떤 악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관장만 교체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 체질을 부정하는 좌파 문화권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정권 때부터 문학에 지원되는 자금을 좌파 세력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게 됐죠. 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의 정상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융성이라는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그런 문화계의 규정을 잡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력은 2016년부터의 세대 때문에 다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4년 반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은 참 자각을 못하고 있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본격적인 문화전쟁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지독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영화나 드라마들을 많이 제작했고 심지어 김원봉이 의열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나 이런 것이 다 희석시키면서 독립유공자로 드라마의 주인공 겸 독립유공자로 서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 케이스고 그런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뮤지컬들이 만들어졌고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공연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그 전 세대에서는 월북을 했거나 공산주의자라서 민족적인 반민족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평가받지 못하던 인물들을 새로 평가해서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자진 장군을 암살한 공산주의자인 박상실을 영웅화하는 작업도 지금 좌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역대에서 가장 심한 문화정쟁의 왜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박상시까지 나오면은 김자진 장군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화 독립운동의 역사는 사회주의 영웅들의 영웅들로 변형이 될 것이고 그런 독립운동의 당위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더욱 그들이 세워놓은 사회주의 독립으로 레짐 체인지를 하게 되면서
문화 전쟁은 어쩌면 마무리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내년 문재인 정권이 내년 5월에 끝나나요? 그때 끝날 때까지 마지막으로 더 심화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이루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현재 현황과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분야고 아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은 알다시피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다루기가 힘든데 전반적으로 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제가 파악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192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거진 100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그런 좌파 세력의 그런 시도와 그런 성공이 일반 국민들 전혀 모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보는 영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세뇌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는 지금 문화전쟁을 한창 하고 있다고 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문화전쟁으로 보수 우파의 진지는 함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문열 작가가 2015년에 이미 평가했듯이 문화지정에서 우파가 퇴조한 현상은 좌파가 진지에서 승리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처럼 이들은 1980년대부터 진지전을 준비해왔고 이미 한 30년에 걸쳐서 이들의 이른바 일반 국민들이 모르게 진행된 진지전에는 성공을 하고 자유우파의 진지는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명박 전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 진지를 탈환하려고 노력하다가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휘관만 바꾸다 실패를 했고 또 그조차도 박근혜 정부의 중단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도 문학계에서 좌우 진영과의 비율을 흔히들 얘기하는데 보통 9대1 정도라고 보는데 실제 영화계나 연극계 이런 데서는 물론 자금이나 제도적인 권력에 할 수 없이 기울어진 좌파들도 물론 있는 걸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95대 5다, 98대 2다 하는 정도로 이런 문화예술 분야의 자유우파 인사들은 거의 찾아보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는 어딘가? 1940년대 그 해방공간에서도 이미 그랬듯이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중하고 노력해온 것은 바로 영화계와 출판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문학과 영화가 일반 대중들한테 가장 접근하고 어필하고 잘 모르게 세뇌시키기 가장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의 이런 문화 이념 전쟁에서도 공동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영화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영화의 리스트를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들일 겁니다. 화려한 휴가, 광주 사태를 달았죠. 광해, 왕이 된 남자. 26년 남영동 1985. 그러니까 모든 그 시대 것을 고문으로 몰아갔고 26년이라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광주 사태를 왜곡했고 지슬 이거는 제주의 4.3 사태를 달았고 그 외에도 더킹, 공조, 눈길, 보통사람, 특별시민, 1987년, 임을 위한 행진곡, 택시운전사, 대장 김창수 심지어 김구 선생을 다룬 대장 김창수조차도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김없이 그 내용에는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들을 대체로 다 봤는데
화려한 휴가는 심각한 광주 사태 왜곡이었고 26년 남영동 24 제가 같이 살았던 시절이죠. 너무나 틀린 택시 운전사 굉장히 왜곡입니다. 그것도 그런 자세한 말씀을 영화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드릴 기회가 다음에 있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판도라를 보고 문재인 정권이 눈물을 흘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를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그런 것을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대통령이 실행했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맨 마지막 거예요. 그 점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문화전쟁 시대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북 좌익 세력들이 선동을 하고 이미 선점해서 이런 출판이라거나 영화라거나 드라마라거나 많은 것을 갖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항하려면 저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문화 안보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문화 안보라고 하면은 참 낯설은 단어처럼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약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문화 안보 개개인이 문화 안보의 주체가 되고 주체라는 생각으로 무너진 나라의 기물을 다시 세우는 거고 문화 안보에 여태까지 가져온 실패를 직시하고 다시 하나하나가 주체돼서 이런 문화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고 문화 안보의 시대 정신으로 문화 안보를 삼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문화 안보의 방법에는 문화 안보 의식의 교육, 또 대학교의 군대 안보 교육, 평생 교육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미 교육을 떠난 시민단체 강자, 지역 주민 강자 등 일반 국민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문 문화 안보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통해서 이런 문화 안보의 중요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문화 예술을 활용한 실적인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좌파 문화 권력을 감시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 권력 시민 감시 연대라거나 문화 소비자 연대 같은 시민 단체를 설립하여 이런 문화 안보 관점에서 편향적인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겠죠. 그런 감시와 정화를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문화 권력의 균형과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 이념과 가치가 담긴 컨텐츠를 생산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많은 좌파 이념적인 컨텐츠는 생산됐는데 그런 자유우파적인 그런 영화를 담았다면 기껏해야 뭐라고 했겠습니다. 어떤 게 되죠? 아까 영화를 쭉 불러드렸잖아요. 그런 많은 영화에 비해서 그것은 기껏해야 서해해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그런 서너 개의 영화 100개는 그런 식으로 자유우파적인 사상을 닮은 영화들이 없다고 보일 겁니다. 물론 그런 영화들은 제대로 흥행에도 성공하지 못한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한 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자가 문화 안보의 주체로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문화 안보 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좀 막연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준비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 두 번째는 보수 자유우파 지역이 이미 무너진 진지를 이제라도 재건하는 노력을 통해서 본격적인 문화 전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그래스루트적인 교육과 그런 일반 국민들의 지원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 교육기관을 통한 계몽과
전파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컨텐츠나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말씀할 필요도 없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좌파 진영이나 좌파 단체 쪽에서는 자금이 몰려 들어가서 흥청만청 쓰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던 시대 정신이라거나 일부 몇 개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그런 자유우파적인 단체나 그런 기관들은 자금이 다 끊쳐서 빈사의 지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분이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은 잘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의식을 가진 오너들이 있는 기업, 단체,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리치아웃을 하고 그런 계몽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 루트를 조성하여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수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추진하더라도 이런 자금이 없으면 저희는 좌파에 대응해서 그런 노력을 좀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문화전쟁이란 그 주제를 다루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또 외교고 안보고 또 민생복지 이런 많은 것을 정책을 내놓고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든 대선 후보들이 또 대선을 앞두고도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생복지도 저희가 다른 민생복지의 여러 분야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정말 진보 자유진영 별로 구별 없이 공약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유우파의 인사들이 그런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그런 식으로 내놓은 정책에 비해서 좌파 애들이 왜 그렇게 아직도 힘을 얻고 있냐, 이미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쟁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옳은 이들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 문화 전쟁에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서 저희가 이런 저희의 채널을 장악하고 많은 문화 전쟁에 저희 동지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갖춰 나가지 않는 한 저희의 많은 그 정책 개발의 노력은 사실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걱정 때문에 이 문화 전쟁에 대해서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문화 전쟁에서 다 같이 인식하고 이 싸움에 모두 동참해서 반전을 이루어서 이 전쟁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들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에 거쳐서 장악을 했듯이 저희도 이제 늦었지만 바로 지금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1912년에 진보 원탁회의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그런 진보 원탁회의는 이들이 2012년에 알려진 것이지 사실은 이미 1980년대에 백낙정 씨를 비롯한 사람들로 이미 진보 원탁회의라는 그런 뒤에 세력들이 30년에 걸쳐서 이런 노력을 쭉 지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파 원탁회의에 대한 가능성이 최근 지난 몇 년간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로 자유우파의 핵심적인 인물과 세력들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진짜 진정한 원탁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30년이나 10년, 20년 안에 이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궤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태까지 문화 전쟁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워낙 큰 분야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음 기회에 좀 더 각 분야에 대해서 세분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